안녕하세요. 그림책 이은미입니다. 제가 어제 이 책으로 첫 녹음을 하고 실수를 해도 잘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무시하게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중간에 막 왜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끊기고 버벅대고 그럼에도 꿋꿋하게 읽어냈어요. 오늘도 꿋꿋하게 부족하지만 자신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아주 잘 감춘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결혼이란 무엇일까? 필요 조건과 충분한 조건을 따져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던 우리 세대와는 사뭇 다른 젊은 세대들의 사고들 들여다볼 계기가 있었다. 결혼을 앞둔 여자 한 분이 찾아왔다. 마음이 설레고 예식 준비만으로도 바쁠 시간에 무슨 이유로 나를 찾아왔을까 싶어서 찾아온 연유를 물었다. 불안해서요. 뭐가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전에 살던 지방에서 동급생인 한 남자와 동거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울의 꽤 괜찮은 대학으로 편입을 하면서 거주지도 서울로 옮겼다. 그러나 상대 남자는 편입이나 상경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지방에 그냥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히 둘의 동거도 끝이 났다. 문제는 거기서부터다. 그녀는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라도 하듯 이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완전한 서울 시민, 서울 소재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나름의 의지요 열망이었다. 그렇게 이전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각종 스펙 쌓기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자를 만났다. 결혼을 약속한 지금의 남자는 한때 지방에서 사귀었던 남자에 비해 학벌이나 집안 배경 모두 우월하다고 했다. 사회적 신분을 높이고자 애써온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그리던 행복한 삶이 눈앞에 와 있는데 무엇이 불안한 걸까? 혹 결혼 당일에 예전에 그 남자가 나타나 소위 깽판이라는 것을 치는 신파조를 상상한 걸까? 그런데 교수님, 우리 정말 사랑한 거 맞아요? 하고 물은 건 그때였다. 우리라면 어떤 남자를 말하는 거죠? 혹시나 해서 물으면서도 나는 지금 남자와의 사랑을 말하는 줄 알았다.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옛날 어른들보다 더 철저히 믿으면서 사랑보다는 상대의 조건을 먼저 따지는 요즘의 젊은이들. 자신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스스로 정확히 셈하면서 결혼을 통해 신분의 변화를 꾀하라는 것이 상당수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관이다. 그녀 역시 사랑보다는 실속을 우선시하는 결혼에 매달렸고 노력한 만큼의 보답으로 조만간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을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 사랑 없는 결혼에 후회라도 든 걸까? 여자의 얼굴에서 익히는 초조함을 뭐라 해석할 수 없어서 오히려 되물었다. 우리라면 결혼할 지금의 남자를 말하나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사랑 운운하는 대상은 옛 남자였다.
어차피 헤어진 사람인데 그녀는 왜 새삼 그 남자와의 사랑에 대해 자문하는 것일까? 그거야 자신이 대답해야 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사랑이라 해도 그건 찌질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찌질한 사랑? 그럼 찌질한 사랑 반대는 무엇인데요? 내 말에 잠시 생각하고 난 후에 그녀가 대답한다. 글쎄요. 업그레이드 된 사랑? 그제야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알 것 같았다. 그녀가 새삼 옛 남자와의 관계가 무엇이었냐를 되돌아본 것은 조만간 결혼하게 될 현재 남자와의 관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심리 때문이었다. 미숙한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찌질한 사랑과 업그레이드된 사랑이라니, 그것도 한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연애에 대해 한쪽은 찌질한 사랑이었고 한쪽은 업그레이드된 사랑이라니. 마치 어떤 계약에 대해 이건 불리한 계약이고 저건 유리한 계약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녀의 말은 우리 정말 사랑한 거 맞아요? 라는 그녀 자신의 질문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분류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진정성을 상담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괴로워서 나를 찾아왔을 여자의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녀는 사랑에 관해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었다. 나는 대화를 그런 쪽으로 진행했다. 그러자 차츰 그녀의 본심이 나왔다. 자기는 결코 초라하게 살기는 싫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아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삶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서로 소재의 대학으로 편입을 하고 편입하자마자 옛날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여자에게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거란 빛나게 나가야 할 미래의 그늘을 들이우는 찌질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성의 개념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나의 시간이고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아니라고 잘라내어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도려내서 어디로 버리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던가. 혹 그렇다더라도 그 시간은 있었던 사실이기에 두고두고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자에게 지방에서의 3년이란 세월, 아니 더 나아가 유년부터 이어왔던 자신의 삶. 비록 그것이 찌질한 시간이었고 환경이었다 해도 자신의 삶에 오롯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으니 감춘다고 감추어질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초라하게 살기 싫어서 조건 위주의 결혼을 선택했음에도 여자는 자기 선택에 당당하지 못했다. 결혼의 사랑은 하나에 중요하지 않아. 결혼도 어차피 직장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취직할 때 월급이나 근무 조건이 먼저지 사장의 인간성 보고 취직하는 사람 있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며 당당함으로 위장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사랑 없이 하는 결혼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윤리관을 가져와 혼자서 어찌어찌 자신을 합리화해 보려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찌질한 사랑과 업그레이드된 사랑이라는 분류까지 해 보면서 어쨌거나 자신의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결혼할 남자를 선택했노라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이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그녀가 눈물을 보였다. 자기를 팔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결국엔 자기를 상품처럼 팔고 있는 것 같아 비참한 기분이라고 했다. 자신이 왠지 초라하고 비굴해 보인다는 것이다. 요즘의 젊은이다운 지극히 현실적인 결혼관을 가진 그녀의 혼란은 사실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추고 싶은 자신의 찌질했던 환경, 그것으로 뒤엉켜 만들어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 내면의 열등감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녀가 필요하는 것은 자기 선택에 대한 격려와 지지였다. 설사 세상에 자기가 없더라도 스스로 확인하는 확신은 있어야 했다. 한마디로 조만간 하게 될 결혼에 대해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었다. 정당하다는 확신이 없이는 계속 불편하고 초라해지고 불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EBS 다큐 프라임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보편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간 심리의 측면들은 실제 실험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실험이 있었다. 실험자가 양손에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실험 대상에게 사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보라고 한다. 물론 두 사람 속의 인물은 비교가 확연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즉, 한쪽 남자는 잘생겼다고 할 만한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고 다른 한쪽의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실험은 사진만 보고 느끼는 매력과 호감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피실험자가 한쪽을 선택하면 사진을 다 내려놓고 잠시 긴장을 풀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진을 보여주며 웃는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런데 보여준 사진은 조금 전에 피실험자가 골랐던 준수한 외모의 남성 사진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된 남성의 사진이다. 피실험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대부분 피실험자는 아까 골랐던 것과 다른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왜 마음이 끌리는가를 열심히 설명했다. 즉, 자신이 선택한 대상과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마음에 든 이유를 생각해 내려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게 주었던 자기 마음이라는 점이다. 대상 자체의 의미보다 대상에게 주었던 자기 생각을 더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확신은 그래서 필요하다. 상대가 누구든 처음에 상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든 그 상대를 선택한 것이 옳았든지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 관계가 원만히 지속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 자기가 옳았다는 사실을 원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온 그녀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 그런 확신이요, 정당성이었다. 결혼을 앞두면 한 번쯤은 괜히 불안해지는 법이지만 마음의 정당성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공연한 자격지심이나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같은 것으로 발전하여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결혼하려는 남자가 왜 좋은지 이유를 찾아보세요. 이러이러해서 좋아한다고 마음속에 그 이유를 자꾸 되새기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야 하고 스스로 확신을 키워봐요. 나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알아내는 게 아니다. 코앞에 다가온 결혼에 대해 그 결혼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다. 내가 했던 말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무조건 좋은 점만 되새기면서 스스로 정당성을 만들려는 건 일종의 자기 세뇌이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맞는 말이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정당성 확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날 때 문제의 본질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 본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건 아픔을 덜어주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고 도덕교과서를 드리는 일이 아니다. 누가 어떤 일에 괴로워한다면 자기에겐 아무 잘못도 없기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고통의 대부분은 자신이 한 잘못에서 시작된다. 그것에 대해 자기 잘못부터 근본적으로 고치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상담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저절로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겠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점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다. 당신 자신이 가진 욕망 안에서 그런 갈등과 조바심은 당연하고 당신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힘든 게 당연하다고 말이다. 즉, 상대의 욕망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교육방송의 이 실험에 관해 어느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착각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다. 또 다른 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게 착각일지언정.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짝 왜곡할 수 있을 때가 그러지 않을 때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다. 나를 찾아왔던 그녀는 결혼을 할까 말까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면에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열등감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감정과 부딪혀서 심하게 불안했던 것이었다. 때문에 나의 조언은 말하자면 긍정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아픔을 말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아픔에 동행해 주면서 내담자가 자기 아픔에 치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든 최종 선택은 어차피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하게 되어 있다. 그녀에게 결혼을 앞두고 드라마틱하게 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자기를 찾아 나서기를 권하는 것이 옳았을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시간을 두고 그녀 자신에 외면하고 내면 깊이 꼭꼭 숨겨둔 그것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할 때가 분명 올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길다. 그녀에게 결혼 후 좀 한가해지면 읽어보라고 책 한 권을 권했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의 치유 에세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 걸까?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지울 수 없는 한 아이가 살고 있다. 더는 자라지 않고 자라고 싶지 않은 아이. 긴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에 나오는 오스카처럼 성장을 멈춰버린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선과 두려움과 공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이. 사랑은 그 아이를 성장시킬 좋은 기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지 말라고 아이처럼 유치한 장난을 치면서 깔깔거리는 것은 과거 어느 언저리에선가 성장이 멈추어버린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연인들의 그 모습은 사랑을 갈구했지만 사랑 대신 상처만을 입은 과거의 어린아이로 돌아가 다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키워가 보라고 넌지시 말했다.
시작이 어찌 되었든 내 안의 나를 찌질한 어느 곳에 처박아 두지 말고 가끔 햇볕을 쬐고 바람을 쬐며 남편에게도 보여주라고 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맞는가? 결혼 후에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맞는가? 난 그 즈음에 답을 주기보다는 그녀의 당찬 결단에 맡기고 빠져나와야 있었다. 그녀와의 상담은 그 정도로 끝났고 지금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 몇 년 후에 그녀가 안부를 보내왔다. 미국의 그림 작가 로런 밀즈의 누더기 외투를 입은 아이 그림책을 읽었다고 한다.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읽었을 것이고 그 책을 통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한다. 이 책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입고 갈 옷이 없어 슬퍼하는 미나가 주인공이다. 다행히 미나는 누비 엄마들의 따뜻한 배려로 옷을 얻었다. 비록 자투리 천을 모아 여기저기 기어 만들었지만 미나는 기뻤다. 그 옷이라도 있어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더기라고 놀리던 학교 친구들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새겨진 천 조각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간다. 사람한테는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 법이지. 그녀는 이 말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감추어 두었던 자신 내면의 뒤틀린 욕망과 그로 인해 무가치하다고 내박차 두었던 자기 유년의 삶들도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며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해 부모님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준 사랑이 초라했다고 해서 절대 찌질한 사랑이 아니며 그 이후 겪었던 시간과 사랑 또한 결코 찌질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뻐근해왔다. 상처 없는 사랑이란 없다. 상처가 있기에 성숙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치명적인 상처를 어떻게 피하느냐일 것이다.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 해도 어떻게 잘 치유해 나가느냐일 것이다. 와우,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확 와닿지 않나요? 저도 이런 찌질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지금의 사랑이 복되고 좋은 사랑이었음을 이 파트를 읽으면서 조금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네요. 오늘도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지만 챕터별로 읽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